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이 표지가 네. 이게 원래 표지고 아마 그게 맞아요. 이게 무슨 리패키지 아닐까? 특별한 버전인가 봐요. 그쵸. 전 이 버전만 봤었어요. 얘를 처음 봤어. 아, 그림이 약간 다르구나.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그림도 다르네. 그러네. 근데 같은 작가님이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왠지 디자인은 같은 이런 작가님인 거는 것 같긴 해. 여기 표지 그림 있지 않아요? 있을걸요? 임진아님. 임진아. 이런 걸 항상 보게 된다니까. 이런 거 항상 보게 돼. 마음에 드는 그게 있으면. 맞아. 불편해요. 오케이. 잠깐만. 굿굿. 자, 그러면 이 책을 고르셨으니까 네. 고르신 이유부터 조금 들어볼까 봐요. 아, 고른 이유는 네. 책을 읽으면서 뭐랄까 저항 없는 웃음이 나오는 너무 공감. 그런 책이 많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동화를 읽겠다 해서 동화 같은 걸 읽지 않는 이상은 맞아.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이 책도 제 막내 동생이 추천을 해줘서 읽어봐라 했는데 또 한참 안 읽다가 죄송해요. 시간을 안 했어. 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지 그냥. 우리 시간을 재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막내 동생이나 동생들이 추천해준 책은 좀 믿는 편이긴 한데 실행력이 크진 않아요. 막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읽다가 약간 살짝 조금 읽었는데 이거 한 번에 읽어야겠다 약간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고 제가 영화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가 주인공인 뭐 이제 막걸리는 알려줄 거야라던가 뭐 비밀의 언덕이라던가 옛날에 이제 그 윤가은 작가님 그 우리들 우리 집 그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시리즈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릴 때 어떤 그런 게 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의 이야기에 되게 그냥 조금 저항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역시도 그게 너무 가득한 책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얼 할까 생각을 했어요. 책을. 너무 좋은 작품도 많고 좋은 영화, 좋은 책이 많은데 어떤 걸 첫 번째로 할까 했는데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 나름대로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곧 5월을. 그래서 왠지 이런 것들 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을. 좋죠. 아니 저도 그 저항 없이 터진다는 거를 진짜 공감하면서 그 왜 애기들이 말하는 그 잘못 말하는 단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어디서 내가 있어 보이는 단어를 들었어. 엉망진창.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딘가에 써먹고 싶어서 맞아. 하는 예시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말괄광이 막 이런 거 하니까 선생님이 이분이 뒤에 덧붙이잖아요. 미치광이 느낌 아니에요? 막 그런 것도 너무 웃기고 뭐 용돈을 탈진했어요. 왕돈을 이런 표현 탈진했어요.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너무 맞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적을 당하면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치. 그래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새침함. 그런 말이 존재할 리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것도 너무 귀엽고. 근데 이게 뭔가 저는 그 아이들이 쓰는 표현들 같은 거에서 되게 와 어떻게 저런 말 하지? 막 너무 시적인 그런 표현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게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기가 이제 여름에 차가운 음료 마시면 이렇게 컵 주변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날이 더워서 음료도 땀을 흘린다고. 누가요? 제가 그걸 어디선가 봤어요. 그게 막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다. 약간 그런 류. 맞아. 그런 류의 어떤 우리가 한때 우리도 아마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나온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좋았는데, 약간 아마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린이를 다룬 이런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경험해본 적이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아. 되게 말이 막 많아지는 맞아. 그런 거죠. 맞아. 저 비밀의 언덕을 응. 다룬 팟캐스트, 응. 김혜리 기자가 하는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도 김혜리 기자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좀 아니거든요. 오. 좀 성향 되게 말씀하실 때. 좀 진중하고 좀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독 비밀의 언덕을 다룰 때 엄청 신나게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막 덧붙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한테 기준은, 저는 좀 사람마다 웃음의 허들이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뭐 맥락 없는 웃김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지향하고 싶어하는 웃음의 종류가 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뭐 희화화하거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웃는 거를 살짝 불편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웃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예시가 어린이들일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한편으로 이게 거의 한 뒷부분에 갈 때쯤이었나? 뒷부분에 갈 때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괴롭히거나 그냥 애들은 잘 모르니까 놀리거나 그런 행위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너무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존재로 치부하고 그쵸 너무 그거를 사전에 그렇게 전제로 깔아놓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중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자칫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뱅 맞고 맞아요. 나는 안 그랬나? 약간 그런 포인트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첫 번째가 그 저항 없는 웃음이 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님이 이 책을 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의 태도가 맞아.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맞아. 그냥 글을 잘 쓰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상상력이 좋은 작가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 아이에 대한 그 존중과 애티튜드가 이미 돼 있는 분이 맞아. 이 책을 썼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냥 이분의 생활의 어떤 철학, 그리고 가치관, 반성,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이들과의 아. 에피소드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가면서 결국에는 이 어린이라는 존재들도 우리랑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인데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지 않을까, 이들을 위해서. 약간 그런 메시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설득력 있고 맞아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우리 아까 여기 걸어오면서 얘기한 거지만 초식동물? 아니에요. 왜 배우려고 하면 결국엔 다 배우게 돼 있어. 모두에게든 뭐 어린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그냥 배우려고 하면 모두에게서 배울 점들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값인데, 내가 뭐 아이들 내지는 나보다 어린 혹은 뭐 후배 뭐 이런 대상들, 나도 모르게 손짓을 이렇게 하는 이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이끌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회사 생활하면서 오히려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게 맞나? 내 딴에는 뭐 내가 좀 더 안답시고 뭘 말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이 책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 너가 배울 자세가 없어서 아니야? 너가 저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없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거 맞는 것 같다. 내가 애초에 배울 자세를 안 갖고 있으니까 배울 게 발견도 안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가님은 삶의 기저가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그런 기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서도 배우는 게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똑같은 직업을 가진 뭐 독서교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아이한테서 뭔가 배울 게 있다는 태도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 책 자체를 되게 즐겁게 재밌게 읽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의 세계관을 내가 막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 책이 좋은 느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빠졌을 때 그 세계관에 몰입하잖아요. 이 책에 내가 몰입을 하는 게 정말 처음부터였어요. 왜냐? 제가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서문 있잖아요. 작가의 말 들어가며 네. 마지막 워딩이 이거예요. 이 작가님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가 만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대놓고 여기가 들어가는데 혹여나 이거는 내가 내 책을 쓰기 위해 그 이야기를 넣는 건데 이 이야기의 주체는 사실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훗날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합의와 그 다음에 그 익명과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넉다운 됐어요. 너무 이분은 이런 지금 태도를 갖고 이 책을 쓰셨구나 라는 게 너무 그냥 여기에 다 보여서 그냥 뭔가 믿고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보통 책을 읽으면은 막 본문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저는 사실 서문이나 이제 날개에 있는 뭐 작가 소개라던가 혹은 가끔씩 책에 보면 서문보다도 앞에 일러두기 같은 그런 게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책은 어떤 기준으로 쓰였고 무슨 뭐 책이면은 꺽쇠를 했으며 막 이런 거 써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걸 볼 때 이 책을 쓴 작가가 신경을 쓴 디테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서문이 좋았던 게 비슷한 이유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명을 쓸지 실명을 쓸지를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어떤 태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지점인 거지. 저는 그 들어가며 읽으면서 표시를 해놨던 구간이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이들과 관련된 자기의 사례들, 사연 같은 것들을 댓글로 되게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댓글을 단다면 나는 어떤 사연을 얘기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 관련해서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일상에서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앞자리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2명이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한 명은 앉아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게 뭐 살색이었는데 말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서 있던 친구가 살색이 아니고 살구색이야 미친놈아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듣는 순간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구에게 욕을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렬하게 고쳐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살색 아니야 살구색이야 하자마자 역시 아이들 했는데 뒤에 미친놈아가 붙는 순간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미죠 어미 그쵸 그 시절의 문장에
맞아, 맞아. 근데 약간 그때도 저는 나름 충격이어가지고, 이걸 제가 그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살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들의 나이일 때는 전혀 뭐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을 그런 것들인데 되게 색다른 고민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인 것들이 나한테 당연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살면서 나랑 같은 세대를 산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윗세대와도 아랫세대와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일 텐데 그럴 때 내가 저 새로운 사인들을 모르고 살면 와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단절이 멀어지는 오는 거죠. 거고 거기서부터 꼰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 맞아. 아닐까. 되게 약간 충격이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노는 친구들이나 만난 회사 사람 모두가 다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게 별로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찾아보고 다니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내가 잘못 쓰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법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소중한 자료 같은 그죠.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일상에 그런 그 대화들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저는 열려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너무 크게 말해서 아, 그런가. 거기 있는 버스 사람들이 다 그 모두가 생각을 다 했겠구나.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포장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 그리고 저 자꾸 눈에 보이는 저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하는 이거는 아이들인데. 제가 표시를 해오셨군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맞아 나도 그랬었어라고 하면서 이거를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놨었어. 그 챕터였어요. 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라는 챕터였고요. 97쪽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였어요. 그냥 그 아빠 어디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네. 물론 이제 다 좋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실은 뭐 비슷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볼 수도 있지만 혼자서 외롭게 이 그럴 수 TV를 있죠.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공간에 혹여라도 너무 많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삶이 당연한 거야 라는 걸 아이들한테 쉽게 인지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막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잘 안 본다라고 하셨던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아빠 어디가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저는 다 커서 봤지만 그거를 너무 귀엽다 애기들 너무 귀엽다 했는데 근데 다 쟤네 뭐 이제 넉넉하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어떤 이제 뭐 평안하게 살게 된 어떤 과정들이야 있겠지만 뭐 자칫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저 역시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어릴 땐 어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옛날에 난 어땠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저는 되게 이게 제가 그 저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되게 얇게. 근데 거기에 내 인생 책을 꼽으라고 할 때 저는 나이가 30이 지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 계속 기억이 남는 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엄마 아빠가 계속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은 유치원 가고. 그래서 전 그 빈집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끝나면 도서관에 갔어요.
학교 도서관을. 근데 학교 도서관이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책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컴퓨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컴퓨터를 흔치 않았는데 컴퓨터도 막 있었고 거기가 정말 노는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막 책도 많이 읽다가 우연히 이제 읽게 된 책인데 이 책이 약간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길어서 나한테는. 저 길이의 네, 문장이 문장의 읽기에.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쨌든 소설인데 동화책이 아니고 뭔가 장편 동화. 네. 이게 이 책이에요. 정말 딱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배경이 세록이 초록이 형제가 근데 중산층 이제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 정도로의 어떤 그 중산층 가정이었다가 IMF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실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벼랑간 이사를 가게 되는 되게 반지하 방으로 반지하 집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네, 엄청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 마트에서 장 보다가 엄마가 카드 정지돼가지고 한도 초과돼서 결제 못하고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제 뭐 그 집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뭐 그 집 보다가 동생이 형 저분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 이 윗집에 사는 친구가 너네 집 주인분들이야? 라고 하는데 동생이 왜 우리 집 주인은 우린데 왜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 주인이야? 우리 집은 어딨어? 막 이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했다라고 할 가까운 집안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막 엇나가지 않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동생들하고 잘 지내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많은 인풋이 있었겠죠? 주변에 뭐 어른들의 가르침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책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어른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요새 인스타가 계속 지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이제 꾸며진 삶이 포장된 삶들만 우리는 보니까 맞아. 다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어주는 경우들이 요새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뭐 꼭 이 책뿐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갈증들을 좀 해소하고 뭐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는 것들이 책이었던 게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책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약간 책을 보다 보면 내가 뭐 지식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아주 단순하게는 뭐 해외 작가가 쓴 거면 사실 나는 전혀 상상도 못한 삶들이 들어있을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내가 저런 사람도 있네 이거를 다 하나하나 직접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책일 때가 되게 많은 건데 약간 이어서 얘기해 보면 나는 그게 도서관이었다고 나는 도서관에 되게 오래 있었다고 얘기를 둘 중 했잖아요. 하나였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도서관. 근데 왜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페이지를 적어놓진 않았는데 왜 어떤 아이가 뭐 돈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겠으니까 우리 독서교실 선생님 똑똑하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만약에 몰라도 책으로 찾아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갖고 왔다는 그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 다른 책을 하나를 더 읽은 게 있어요.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해 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그분의 그 저자의 조카인가 누군가가 이제 외국에서 사는 캐나다인가에 살고 있는 그런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
집 앞에 어떤 열매가 하나가 열렸는데 이 열매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뭘까 막 서로 궁금해하던 차에 아이가 그럼 이거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가져가서 사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라고 하면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자기들 뭐 이거 뭐인 것 같은데 막 추측하다가 우리 그럼 책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과학 서적들을 뒤져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의 도서관에 있는 사서의 역할은 그렇게 배움을 찾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길을 찾아주고 같이 도와주고 질문을 어떤 종류의 질문이든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나 와닿았던 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궁금증이 생겼어. 이걸 내가 들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면 아마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1차적으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긴 하겠지. 근데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이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치. 뭐 그런 사람 되게 많고, 모르겠고, 네가 찾아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야. 엄마, 아빠?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지식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기능이 저는 사서 선생님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도서관을 가는 여기 가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그 연결고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랬나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 책이랑 뭐 가까워지고 읽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야 읽다 보니까 내가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면 되네가 이제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딱 그 도서관의 모습이 여전히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몇 층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렇게 소파도 있고 그 아마 거기가 교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벽 창문 제외하고 벽 쪽에 모조리 다 그 서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아이들이 읽게 하고 한쪽에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랑 컴퓨터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이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어쨌든 거기 가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뭐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쫄래쫄래 따라가는 곳이 도서관이었던 거죠.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어릴 때 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다시 너무 찾아서? 찾고 싶은 건데 정말? 네.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 사랑의 리퀘스트를 찍었다고나 할까? 우와. 그래서 이게 중고책이에요, 보면. 그러네. 이렇게 생긴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 책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는 뭐 디자인도 디자인도 이제 아니고. 약간 양장본이나 그쵸.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전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책보다는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굿즈예요. 기념품. 제 어떤 그게 담긴 거고. 그냥 그 시절을 딱 이걸로 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 제목이 어릴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왜 계속 크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왜 제목이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지? 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책에 있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내용이 계속 안 나오다가 다행히 이제 여기 부모님은 자식을 굉장히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네. 부모님이세요. 아빠는 물론 이제 멀리 있지만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어떤 이제 공항인가 어딘가 해서 이렇게 할머니인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분은 그러니까 저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 봐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주름이 너무 멋지게 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항상 저렇게 이렇게 주름만 봐도 사람이 웃는 가만히 있어도 웃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자주 웃고 지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웃고 살자 약간 이런 거를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첫째가 조금 이제 아직 그 초록이와 새록인데 초록이는 이제 좀 커서 엄마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해하고 되게 첫째 같아요. 근데 새록이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형아 막 이러면서 하고 근데 그 초록이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형제가 아빠를 보러 이제 떠나고 엄마가 아빠를 보러 떠나고 잠깐 이제 형제가 잠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제주도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엄마랑 헤어지는 그 씬인데 그때 이제 초록이가 이렇게 뭔가 혼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제가 그리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떠나는 것 자체도 얘는 엄마랑 떨어지고 아빠랑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게 되는 잠깐의 시간이 있으니까 되게 무서울 법한데 그간에 이제 엄마가 해줬던 말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아니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챕터를 또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가 혼자서 미소를 짓는데 여기 새록이가 형아 왜 웃어? 이러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이게 광고의 한 장면처럼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애초에 그 씬인데 라고 설명하는 것부터가 이미 내 지금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에서야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그 3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 뒤에 보여지는 인상이랑 이런 것들 내 삶이 만든 거다. 맞아요. 부모님 탓할 수 없고 맞아. 이제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매일매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얼굴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포커페이스처럼 살고 전혀 다른 가면 뒤집어 씌우고 살면 내가 다 남들 속이면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숨기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에 인상으로 남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조차도 되게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너무 자기 검열이 또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는 맞아. 거죠. 맞아. 네, 인상이 그러니까 인상이 어쨌든 곱게 내고 싶으니까. 그치.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 되고 싶으니까. 그치. 네. 그런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맞아요. 되게 그래요. 뭐 자기 검열의 수준까지 가면은 되게 사는 게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닫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잠깐 그래 그래야지 하고 또 한 3일 살다가 잊어버리고 그래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책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자꾸 좋은 인풋들을 넣고 싶은 게 그 깨달음의 그 간격을 좁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난 이걸 한 번만 인지한 채로 잊어버리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살 텐데 내가 계속 저런 좋은 인풋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잊고 살다가도 일주일 만에 아 맞아 또 한 3일 만에 아 맞아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계속 이런 걸 읽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심지어 책 뒤에 추천서가 박은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박은서 선생님이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글이 꽤 많은데? 아이가 읽기에는 제법 긴.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언제 처음에 나왔나를 보니까 199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99년도? 네,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저는 2학년 때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그 한 3, 4학년 때 읽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들어갈 때부터 도서관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제 중학년, 고학년 그때쯤에 제가 도서관에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 2년, 2, 3년 됐을 때 제가 아마 읽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주 신나게 떠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30분이 지났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거 봐 지났어. 완전 신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할까요? 할 얘기가 더 일- 있으면 더 할까 봐요. 그냥 더 하죠. 그냥 어. 하고 뭐 1부, 2부 하던가 아니에요. 뭐 30분에 그렇게 막 네. 그러지 말자고요. 아 근데 이게 네. 30분 저는 좀 적은 것 같아. 짧은 것 같아. 뭐 그럼 더 길게 아니 그러니까 할까요? 이 어떤 이제 뭐 얘기 책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 우리 말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아직 할 얘기 다 못했죠. 할 얘기는 뭐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를 그쵸 뭐 얘기할 것들은 많아요. 얘기할 것들은 많아요. 저는 그 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었던 네. 포인트가 있었는데 좋아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아요. 이게 그 190쪽, 191쪽쯤에 나오는 건데 이제 아이들 그 독서 교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내가 존댓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처음에 이 작가님이 하셨나 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아이들이 쓰는 존댓말을 좀 듣다가 알게 된 건데 일상을 나누는 순간에 이따금씩 존댓말의 한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존댓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를 붙이는 순간 맥이 빠지는 문장이 된다는 거지. 혹은 뭐 과자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꼭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먹어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요구인 건데 드세요 하는 순간 요구의 그 뉘앙스가 되게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떤 존댓말을 씀으로 인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의 폭이 확 좁아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뭐 인류학자 그 김연경님이 쓰신 사람 장소 환대 이 책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좀비법의 체계는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데 필요한 감정 노동을 아랫사람 몫으로 떠넘기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적한대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안 쓰는 사람은 존댓말과 반말을 자유롭게 쓰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만큼을 쓸 수 있는데 존댓말을 써야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요만큼이니까 결국엔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몫이 다 말을 골라야 하는 이들의 몫이 된다는 보통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존댓말을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면서 제가 사실 되게 고민했던 영역이기도 한데 내가 존댓말을 쓸 땐 사실 별로 고민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역으로 나는 반말을 써도 되는데 나에게 존댓말을 써야만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생겼을 때 그 즈음쯤에 제가 고민을 한 거였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분들이 존댓말을 쓴다면 과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나? 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의 감정과 지금의 상태들을 내가 100%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끼리 역할도 정리하고 뭐 일도 재배분을 하고 뭐 모든 것들이 난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솔직할 수 있나? 그 존댓말이 주는 한계 같은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두 분 중에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근데 왜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그러니까 말을 놓고 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나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이니까 존중의 의미이고 뭐 아래 위의 어떤 경계가 최대한 덜 드러나게 하려고 나는 이걸 존댓말을 쓴 거였는데 저 사람은 반말을 해야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대하려면 사실 난 반말을 써야 되거든. 그 경계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죠. 어때요? 만약에 그 이제 더 연차가 낮은 사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은 반말을 쓰는 게 좋아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존댓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어떤 그 걸음망 그러니까 내가 말을 편하게 하면 말은 결국에는 내 태도를 편하게 하고 생각을 느슨하게 할 것
수 있다라는 어떤 음. 거기까지 저는 약간 가서 네네네. 근데 저는 제 동료들을 그렇게 제가 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존댓말을 쓰는 반말을 위주로 쓰기보다는 전 존댓말을 써야겠다. 저도. 정도. 네. 저보다 연차가 어. 나는 친구들하고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제 입장인 거예요. 그거는. 어.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말을 하면 나도 은연중에 이걸 막대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태도로 이어질까 예, 봐. 예.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래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좀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와 그게 존댓말이냐 반말이냐의 어떤 그거와는 좀 사실 좀 별개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존댓말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냥.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화에서도 존댓말이 너무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네.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냐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만약에 뭐 후배로 들어오거나 하신 분이 왜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 그러면은 하실 거예요? 저는 하긴 해요. 근데 아. 제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대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반말도 섞어 써요. 반말도 섞어 쓰고 그쵸. 존댓말도 하고 맞아. 저는 약간 이렇게 섞어 쓰는 그냥 그 중간에 경계를 좀 찾는 그거 같아요. 약간 뭐 외부에 누가 있거나 우리끼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일 때는 당연히 존댓말을 그죠. 써야겠지만 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그죠. 살짝 그런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저는 저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과장님 저한테 존댓말 절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럴게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존댓말을 너무 싫어해. 그렇게. 그러니까 저 존댓말 과장님 존댓말 쓰면 저 그 과장님이랑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뭐 해서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요. 가지 마. 저는 그치, 그냥 그치. 예, 들어줄 것 같아요. 그거를 나는 꼭 존댓말을 쓸 거야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쵸. 대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정리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내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제 안에 답이 있긴 했었는데 응. 저도 약간 섞어 쓰잖아요. 응. 그쵸? 응. 제가 섞어 쓰지 않아요? 근데 존댓말 더 많이 써요. 그런가요? 응. 뭐. 존댓말 더 많이 써요. 근데 섞어 쓰는 편인데 네. 약간 저는 내가 존댓말을 하든 반말을 하든 간에 네. 왜 안 미운 사람 있잖아. 존댓말을 그러니까 하든 반말을 하든 안 배운다.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반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나를 하대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말을 써도 나를 하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존댓말이냐 반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댓말을 써도 저는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건 그거죠. 꼬박꼬박 존댓말 쓰는 게 네. 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거나 한 번 맞아. 지르면 맞아. 나도 그냥 대놓고 싸우는데 그치. 아니야. 약간 묘해. 묘하다. 그치, 약간 그치. 이런 경우도 끝내 있죠. 선을 안 넘으면 물고 늘어질 수 없고 약간 그런 거 그렇죠. 있죠. 맞아요.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그 뉘앙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댓말이냐 반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뉘앙스와 어떤 그 사람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답인 거라면 그죠. 와, 더 신경 쓰면서 할 게 많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 저 초반에도 아마 팀장님한테 얘기했을걸요? 말 편하게 하시라고. 해줘도 된다고.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케이 하는 거. 막 저는 그거 되게 부럽거든요. 막 저 말 놓으셔도 돼요. 그럼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약간 그 옛날에는 당연히 똑같은 학년, 당연히 같은 반 이게 너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게 되게 편했지만 사회에 나가면서 사실 나랑 동갑인 사람하고도 사실 존댓말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네? 그러면 친구네요? 말 놓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됐잖아요. 어.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감 맞고 반말을 해도 되는 사이야.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지금부터 반말 시작? 약간 이런 과정이 저는 너무 저는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잘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물론 하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동갑인데 나 벌 놀게. 이러고 쑥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잘 못하는데 해주니까 편하기도 해. 막 이러고.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말이 처음에 어려울 때 뒤를 흐리면 되거든요. 아이 뭐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점심 그럼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흐지부지 하면 돼. 맞아. 저도 사실 편하진 않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바로 말 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신인류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이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존댓말을 안 쓰는 걸 싫어할 사람은 많을 건데 반말을 안 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션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 아닐 수도 있지만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가까우면 보통 존댓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격이 있다는 느낌은 어쨌든 드니까.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뭐. 그러면 더 가까워지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게 반말을 써주세요의 느낌이라기보다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세요 같은 느낌처럼 들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제가 플러팅 당했네. 저의 성향상 갑자기 막 이렇게 맞아.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다양한 인간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를 바꿔야 하는 순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그들과 잘 지내려면 나도 무언가 바꿔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 얘기 나오니까 약간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책에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어떤 테마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초심자라는 어떤 개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글을 처음 배우거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거나 그리고 또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천천히 해. 감사합니다. 읽으셔야 그죠. 천천히 해. 그래서 천천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거요. 이미 독서교실을 다니고 있는 친구의 동생이 다니고 싶은데 일단 나이가 부족하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독서교실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빵집에 여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님 이름이 김소영이는데 튀김소보로 해가지고 김소다 이렇게 영만 붙이면 선생님 이름인데 그 플러팅을 하는 장면. 그 뒤에 이제 이 작가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를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만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글을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도 세계 어떤 작가들도 다 그런 과정에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글을 쓰고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어떤 그 어릴 적의 그 시절을 다 겪어왔을 텐데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기호를 읽는 것과 의미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중국어를 이제 배울 때 말하기 시험을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처음에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시험을 봐요. 근데 말하기 시험도 있었던 거죠. 말하기 시험이 그냥 그 교과서의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읽는 거는 어떤 발음이나 이런 걸 보는 거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했는지 잘 알아먹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읽는 거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한국인 설명을 특이야.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네. 순간 그때 음. 되게 혼자서 이상한 어떤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중국어를 그냥 이 중국어 한자 기호를 읽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진짜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네? 그러면 나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닌 건데?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찰나의 어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뭔가 한국어든 이제 뭔가를 할 때 중국어는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이렇게 됐고 책을 읽을 때도 가끔 집중이 안 될 때는 난 그냥 그쵸. 맞아요. 그냥 글을 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잘 보고 왔어? 네, 잘 보고 왔어요? 어. 시험지는 잘 보고 잘 보고 왔습니다. 왔어요. 잘 약간 봤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읽기는 쓰기야 나란히 간다. 읽기야 쓰기 나란히 간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책을 덮고 설명할 때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호만 읽었고 그렇지. 이해하지 않고 휘발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면서 내가 정말 잘 읽고 싶은 책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해를 하겠다 하면서 약간 읽고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초심자의 어떤 마음.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렇고 제가 얘기하고 공감이 싶었던 거는 갔어? 사실 네, 공감이 갔고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랑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초심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초심자들을 지난 한 달간 만나고 예, 그쵸. 있잖아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되게 기가 빨리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는데 네네. 어찌 보면 네. 팀장님이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음. 그런 인사이트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의 에너지가 네네. 저는 약간 되게 살아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입사하기 직전에 제가 입사하게 됐다라는 결과를 제가 카페에서 뭘 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카페 밖에 있는 문구점에 뛰어가가지고 편지지를 사와서 저한테 너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 편지를 꺼내봐라.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고 싶었고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싶었고 너는 이런 꿈이 있어서 이 회사를 들어갔었던 거야 라는 거를 저한테 써놔가지고 그거를 회사 책상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내가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걔를 꺼내보면 맞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왔었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나? 아직 아니잖아. 그러면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다가 그게 한 3년 차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효용이 없더라고. 바래졌어. 3년이 지나니까 낡고 바래졌어. 그래서 더 이상 그 편지는 이제 그래 3년 했으면 됐다 하고 이제 없애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이제 OJT 기간을 한 3주를 지금 보낸 거잖아요. 3주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이 저한테 되게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를 긴장감을 갖고 들어왔던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저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 나는 과연 오늘 출근길을 긴장하면서 왔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새롭게 와닿았었는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좀 드러내고 막 어떤 아웃풋을 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교육 시간이니까 당연히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야 내가 진짜 초심을 잃고 있었네 뭐 그런 것도 물론 동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하지만 저 에너지가 과연 시간으로만 생기는 걸까? 방금 막 입사를 했다고 해서 저 마음이 있는 거고 뭐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나? 1년이 지나면 사라지나? 그건 사실 굉장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잃었던 초심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감정이라는 게 꼭 시간적으로 처음인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감정이 아닐 텐데 이걸 우리는 항상 시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초심을 정말
정말 짧게 간직하고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깨달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자극. 내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초심자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심지어는 그 마음으로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 마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이걸 자꾸 내려놓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분들한테는 이 회사를 빨리 익숙해지고 뭐 또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도 와 이거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내가 계속 한다면 나한테 너무 좋은 자극제겠다. 1년에 한 번씩 나태해질 때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 신입 교육을 비롯한 HR 부서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맞죠. 좀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곧 우리 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어떤 페르소나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건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이거 회사가 말하는 거예요. 회사의 의견과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맞아요. 무시할 되게 수 좋았어요. 없죠. 무시할 수 없죠.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입사원분들한테. 그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죠 그건 뭐. 저는 평가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 아니 근데 여기서 아까 초심자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책을 읽게 되는 순간들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왜 그 7살 그 아이 얘기할 때 아마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책 읽을까요? 하면 선생님 무릎에 와서 앉는다고. 어차피 내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무릎에 앉아서 읽어주는 걸 듣는 방식으로만 책을 읽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글자를 읽게 되는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묵독이라고 하죠.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아니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읽는 게 묵독인 거예요? 우리가 책 읽는 방식 이렇게 읽는 걸 이제 묵독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언어 자체가 소수에게만 주어져 있는 능력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기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어차피 글을 못 읽으니까 그걸 말로 이야기로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거였는데 그러다가 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익히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독서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묵독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모두와 같이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혼자 읽는 혼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도 뭐 모두에게 배움이 공평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묵독의 세계로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가진 한계?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수 시절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이 이 책을 읽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의도로 쓰였던 간에 이걸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그걸 이해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오류도 껴있을 거고 편견도 껴있을 건데 그걸 점검하는 과정 없이 나는 이걸 내 방식대로만 소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묵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한 것들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도 그랬니? 뭐 혹은 그거 나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사람이 커가는 방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그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아요. 낭독하는 거. 아예 책을 하나를 정해서 그 인스크립트라는 어떤 저쪽에 마포 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극본이라던가 그런 대사집 이런 것들 위주로 낭독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낭독이라는 개념이 되게 옛날에 우리는 시 낭독하기, 발표하기 되게 오글거리는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저도 그 지점이 되게 소리
꺼내서 읽는다. 그거 되게 차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흡수하는 어떤 느낌이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정말 안 될 때, 책이 정말 안 들어올 때 음. 묵독을 하기도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소리 내서 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고 맞아. 그래서 중요한 것 같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린이 이야기로 잔뜩 쓰여져 있는 글이긴 하지만 읽는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죠. 되게 모든 챕터가 생각보다 내 삶에 그럼요. 빗대어서 읽어볼 법한 구간들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되게 1차적인 그런 피드백인 것 같고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 초심자해지는 존댓말과 반말의 영역 뭐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내 삶에 투영해서 고민해 볼 법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게 읽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어린이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 어린이날은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거의 이 가운데 이제 가면 작가님이 이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과 막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날에는 뭐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어린이날에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 행사 막 이런 것들을 거의 이벤트 기획자가 되셔서 풀어내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보면서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내가 말하는 어린이날. 이게 그래서 맞아. 너무 재밌어서. 맞아. 보면서 뭐 하고 싶었어요? 아, 이건 진짜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던 거 있어요? 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세상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저도 본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되게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코로나 때 그 안내 같은 거를 저희가 매일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는 그게 질의응답식으로 했나 그거를? 그러니까 맞아. 어린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나? 그래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어떤 맞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60분 토론도 어린이용 60분 토론하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고 맞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어린이날에는 막 어린이 영화만 잔뜩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요새 애들한테 너네 게임만 하고 막 그런 얘기 되게 지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충분하기는 한가? 뭘 많이 주고서 그거를 즐기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문득 그렇네. 생각해보면 뭐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앞단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줌으로써 어린이가 나는 대접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나중에 내가 커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대접해주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런 행사들도 내가 어렸을 때도 어린이임에도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이거를 받아야 되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객체로서 아이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되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체로 살 수 있는 여건을 그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거를 그냥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 보고를 하는 것도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혹은 뭐 여기 보면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것들이 가족마다 배포됐으면 좋겠다라고 작가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너무나 당연한 약자에 대해 약자라는 어떤 그게 물론 보호받아야 대상이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지만
그게 너무 약자를 약자로만 인식해버리는 그 경계가 좀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허무는? 네,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어떻게 것들. 보면은 약간 왜 커스터머, 컨슈머 구분해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언가, 제품 내지 서비스 같은 것들은 결국에 그들이 소비자층인 건 맞지만 그걸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모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내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제작하는 그 시야조차도 실제 결제를 해줄 사람의 인식에서부터 맞아요. 출발하고 기획을 한다는 게 좀 한계인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물론 나 역시도 어쨌든 큰 범주 안에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맞아. 논리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뼈 아프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지만 네네네. 그때 한번 얘기했듯이 굳이 혹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많이 생겨야 된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 후시딘 옛날에 한번 그 옛날은 아니고 후시딘이 광고를 진짜 잘 뽑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엄마가 호해줄게 하면서 보통 이렇게 아이가 발라지는 건데 네네네. 그 광고가 아이가 다쳐도 네. 난 다치는 게 무섭지 않아 라는 어떤 오. 그 아이들의 그 오. 액티브하면서도 되게 뭔가 그 자기 주도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네네네네.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광고가 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세상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철저하게 어린이 시선에서 진짜 만든 광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콘텐츠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아이들에게도 노출이 되어야 맞아. 아이들이 보고 사는 콘텐츠들이 나는 하나의 주체로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어라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건데 그 메시지를 주는 콘텐츠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뭐 그런 거는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새 기업들이 뭐 ESG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되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 것처럼 열심히 잘 포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저는 공공성 같은 것 같은데 이제 한창 자본주의가 막 커가는 시절의 공공성은 사실 약간 뒷전으로 물려놔야지만 발전이 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한 이슈였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치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는 공공성 빼놓고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그 평가들을 날카롭게 내리는 개개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공공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도 되게 인식 수준이 저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 일로서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내 삶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든 모든 것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이 되는 그거를 뒷전으로 물려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 맞아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그 굳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야만 하니까 그게 항상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좋겠다 그 정도? 그 송기령 선생님이 계셨던 그 핵개인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삶이 도드라지게 사라지니까 옛날에는 그냥 한 아이의 인생을 그냥 가족한테 떠넘겨버리면 그만인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젠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면은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죠. 이 모두를 안을 수 있는. 근데 공공이란 건 무엇인가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 또한 굉장히 어렵죠. 조만간 이런 식으로 다음 주제를 선정하면 되겠다. 좋다. 좋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그거는 뭔가. 약간 개인의 네. 어떤 관점과 네네. 시각과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견이 되게 많을 수 있는 주제인 그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겠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찾아야 되죠? 이게 숙제가 됐어. 아니 저도 찾아볼게요. 어, 네, 저도 찾아볼게요. 좋아요. 아, 당장 좋습니다.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긴 한데. 아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네. 네, 좋았던 무언가가 떠오르긴 네. 하는데 한번 좀 더 알려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짠!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아유, 재밌었다. 30분 부족할 것 같아요. 무조건 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10분 됐어요. 지금. 진짜? 잘 버텼다, 핸드폰.